안녕하세요. 외상심리 상담사 강의를 맡게 된 김은영입니다. 여러분과 총 20차시를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과 20차시를 통해서 어떤 강의를 하게 될지, 어떤 교육을 들으시게 될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신 뒤엔요, 여러분들께서는 외상심리 상담사로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외상심리 상담사는 다양한 외상 경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 강의를 총 듣다 보면은 외상심리 상담사 강의를 총 듣다 보시면은 기법, 외상심리 상담 기법에 대해서도 배우실 수 있고요. 실무자로서 상담사로서 갖춰야 될 소양에 대해서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강은 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외상심리 상담사가 되시려면 외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겠죠? 우선 내용 설명드리면요. 외상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오는 강력한 자극으로 인해 정신기구가 갑자기 붕괴되거나 고장을 일으키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좀 내용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께서 갑작스럽게 심적으로 외부에서 강력한 충격을 받으시면 그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는 고장을 일으킨다. 일상생활이 유지가 되기 어렵다라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늘 하던 것이 어려워지는 상태에 되실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극장벽이나 보호막이 깨지고 자아는 압도되어 중재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나를 보호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들이 다 붕괴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무기력 상태가 따라오며 이 상태는 전적인 무관심과 철수로부터 공황 상태에 가까운 해체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심각한 외상을 겪으신 분들이 멍하니 있고 또 주변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시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일상적으로 늘 유지하였던 것을 유지하기 너무 힘들어하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율적 기능의 장애를 보여주는 신호들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외상적 상태는 그것의 강도나 지속기간에서 개인마다 다르고요. 그것의 결과는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삶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는 외상신경증일 수 있습니다. 외상을 겪는다고 누구나 다 심각한 장애를 겪으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괜찮겠지? 괜찮아. 이 정도는 누구나 다 겪을 거야 라고 느꼈던 것들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큰 장애가 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께서는 상담사로서 외상을 경험하신 분들을 목격하시게 되면요. 1차적인 상담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치료로 연계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다고 모두가 다 외상을 느끼거나 혹은 이로 인해서 장애를 겪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있으면은 조금 더 외상으로 느끼고 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환경에 놓이신 분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선 생명의 위협 또는 심각한 부상을 일으키는 상황을 겪거나 목격했을 때 직접적으로 겪을 수도 있고요. 목격을 했을 경우에도 있습니다.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겪거나 목격했을 때입니다.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두려움, 무력함, 공포심으로 대응할 때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목격한 것이 두려움으로 느껴지고 무력함을 느끼고 공포심을 느낀다면 그 모든 것은 외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이벤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외상을 느낄 만한 큰 충격일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 학대, 성폭행, 자행재해, 차사고 등의 사건은 외상 사건에 해당될 수 있고요. 외상 사건은 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입니다. 전쟁, 많은 분들이 외상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대,
학대의 경우는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개입을 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예후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성폭행, 자연재해, 차사고 등,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률이 그렇게 높은데 다 외상인가? 근데 이로 인해서 누군가 다치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내가 신체 훼손을 크게 느낀다라고 하면은 외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 사건은요,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타인이 경험한 걸 목격하거나 그로 인해서 내가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모두가 다 외상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상 후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PTSD라는 용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심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몇 번 정도는 들으셨을 수 있는 용어입니다. PTSD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용어의 약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는요, 트라우마를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당뇨나 고혈압처럼 난치병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도 치료를 잘 받으시고 투약을 잘 하시고 수치를 잘 유지하시면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PTSD도 내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이 외상이라는 것이 나에게 상처가 심하게 남지 않도록 계속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괜찮아질 수 있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를 한다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큰 질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기 전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자분들한테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치료 상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PTSD는 본인이 감당 가능한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들로 인해 생겨난 감정이고요. 기억, 생각이 끊임없이 재생되며 본인을 괴롭힙니다.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난 그 생각을 하면 괴로우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려고 하지만 생각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전쟁, 테러, 천재지변, 화재, 신체적인 폭행, 성폭행, 자동차, 비행기 등에 의해 그런 사고에 의해서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질병이고요. 보통 우울증, 불안장애 또는 공황장애를 동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중진단 많이 받으세요. 정신과에 가시면 PTSD 진단받기 전에 저는 잠이 안 와서 왔어요. 저는 너무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요. 이렇게 먼저 면담을 하시기 때문에 우울,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먼저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진단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진단 하나를 받았다고 그걸로 끝내시지 마시고 이 진단을 왜 받게 되셨는지 여러분께서 상담 오시는 대상자분들께서 저는 우울증 진단 받았어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단순히 그 진단을 받았다 해서 끝내시지 마시고 그 진단을 왜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찰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PTSD는 매우 강렬한 폭력 등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공간 속에 던져졌던 사람들, 의사, 간호사,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같은 직업군이나 범죄 피해자, 사고 피해자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이 직업군을 가졌다고 모두가 PTSD를 앓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목격하지 못하는 상황, 일반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에 많이 노출되신 분들 있잖아요. 피를 자주 본다거나 아니면 다친 사람들을 많이 본다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신 분들은 스트레스에 많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해소하거나 치유하기 전에 다시 그 상황에 놓일 확률이 높고요. 직업군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게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휴식기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그 외상으로부터 나를 노출되었던 나의 아픔이나 상처를 충분히 치유하지 못하고 다시 노출된 경우에는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경찰관 분들이나 소방관 분들 대상으로는 PTSD에 대한 논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논문을 찾아보시고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PTSD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PTSD란 용어가 생소하고 낯설었습니다. 지금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지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PTSD란 용어가 일반인들한테 많이 사용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대구 지하철 참사 이전에 상풍 백화점 사고라든가 성수 대교 사고가 있었을 때는 PTSD의 용어가 거의 없었고요. 그냥 사고에 대한 전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하철 3사를 계기로 PTSD란 용어도 많이 사용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PTSD를 경험하고 있다. 그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소방관 분들이 PTSD를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현재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하는 추세고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부터는 심리학회 차원에서 화두를 삼고 있으며 외상 후 성장이라는 단어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상 후 성장도 차후 강의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상 후 성장은요.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뒤 정신적인 성장을 보이는 겁니다. 장애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전의 정신 상태보다 더욱더 성장한 모습을 보인다는 걸 외상 후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PTSD란 용어가 없었을 때는요. 부르던 용어가 다양했습니다. 추적을 해본 결과 이게 그때는 PTSD였네 라는 결과 조사가 있었는데요. 우선 쉘쇼크, 전투피로증, 작정상 탈진 상태 등이 있는데요. 보면 전쟁 용어 같은 게 많이 있죠. 베트남전 전후로 해서 용어가 계속 수정돼서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예술작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뭉크의 절규를 보면 그것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표현한 거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전쟁 용어 아니면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삼국시대라든가 조선시대에도 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전쟁지를 이탈하는 군인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갑자기 설사가 갑자기 많이 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혼자만 있으려고 하더니 갑자기 사라졌다. 이런 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정식적인 명칭으로 인해서 명명이 되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TSD 증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적인 부분은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PTSD를 겪는다고 똑같은 증상을 경험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증상을 다양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예후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만난 대상자는요. 매일매일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사고에 대해서 외상을 겪더라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다른 증상,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재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경험은 종종 사건과 관련된 꿈,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 혹은 그 사건이 재현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저는 이 강의실에 있지만요. 제가 외상을 겪은 사람이라면 이 강의실에 있지만 강의를 하는 도중에 문득 저는 과거에 겪었던 사건에 다시 가 있는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사건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갑자기 차 소리가 들리고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물론 그런 외상과 관련된 환경이나 물건을 보거나 사람을 보면 더 노출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재경험을 하게 돼서 일상생활이 너무 어렵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하고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거나 불안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회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걸 기억하고 싶을까요? 기억하기 싫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치과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요. 어렸을 때부터 치과 하면은 너무 힘들고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웬만하면 치과를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잇몸이나 이런 게 아파도 좀 참아보다가 참을 수 없을 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상 사건을 겪으신 분들도 비슷하세요. 외상 사건을 떠올리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사건을 연상시킨 건 모두는 다 피하고 싶어 하세요.
교통사고를 겪으신 분들은 차를 타는 걸 거부하신 경우 있고요. 엘리베이터에 갇히셨던 분들은요. 고층에 사셔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올라가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상황과 그 기억이 다시 떠올린 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일부는 회피가 아주 깊이 자리 잡아서 사건의 중요한 측면을 기억하지 못해 기억에서 아예 지워버립니다. 내 기억 속에 남겨놓으면은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아예 지워놓는데 이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문득문득 떠올라서 조절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안 혹은 과민 반응입니다.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했던 외상도 있지만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던 외상도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 라는 생각이 굉장히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관련된 것으로도 과민하게 반응하고요. 외부 충격,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 또는 과민 반응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병률인데요. 그러면 PTSD 유병률은 얼마나 될까도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만나야 될 대상자분들이 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유병률은 정확하게 측정이 어렵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추정치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통계보다 좀 더 많다라고 많이 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상을 경험한 남성의 8%와 여성의 20% 정도가 100이라고 보면 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100이라고 보면요. 그 중에서 남자는 8%, 여성은 25% 정도가 재경험 증후들과 회피, 심각한 불안에 시달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병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과 사회적 지지 정도에 따라 PTSD 발병률이 달라집니다. 사건이 강하고 충격적일수록 더 외상 후 스트레스에 발병될 확률은 높을 거고요. 사회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막이 더 단단하게 구성이 되었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까지 가는 발병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보호막은 강의를 들으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도 있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전투와 성폭행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보다 PTSD 발병률이 높은데 전투와 성폭행으로 인한 외상은 매우 폭력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고의적 가해자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상에 대해서도요. 사람이 개입된 외상과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외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전투와 성폭행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개입된 외상이고요.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외상입니다. 근데 예후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연구자를 통해서 예후를 살펴보면 사람이 개입된 외상이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자연재해보다 예후가 더 안 좋다. 혹은 PTSD 발병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하실 때 어떤 부분, 자연재해 같은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것인지 사람이 개입되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PTSD를 보면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한국의 PTSD는 소방관과 경찰관 분들을 조사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소방관 45,700여 명 가운데 4.9%인 2,230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4.4%인 2,000명 정도가 PTSD를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출하실 분야 중에 소방 상담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소방관 분들은 아무래도 화재 사건이라든가 인명구조라든가 굉장히 사건, 사고로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격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노출이 되시기 때문에 PTSD 발병률이 좀 4.4%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5년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경찰관 PTSD 실태와 제도적 대처 방안에 따르면 경찰 10명 중 2명이 PTSD 위험군에 속한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정치를 보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긴 할 텐데요. 근데 경찰관 분들도 아무래도 사건, 사고 현장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바로바로 또 근무지에 개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상 사건의 반응인데요. 외상 사건을 겪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들께서 그 반응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이 사람은 이 시기에 있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면담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예, 이런 반응이 보인다면 이분이 혹시 PTSD를 경험한 분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급성 스트레스와 애도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울증 증상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반응입니다.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불안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공황과 알짝을 보일 수도 있고요. 회피를 보일 수도 있고요. 약물과 술로 외상 사건들에 대해서 대응하기도 합니다. 내가 스스로 기억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술을 먹고 기억을 안 할래. 잠자서 그냥 잠을 자면서 잊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게 과잉 복용되면, 과복용되면은 건강상의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 요인을 겪은 몇 주 동안 여러 PTSD 증상이 나타나고 지지적인 환경이 형성되거나 전반적으로 건강하다면 이러한 증상은 오래 가지 않고 스스로 회복이 됩니다. 외상을 겪는다고 해서 모두가 PTSD 진단을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 외상을 경험했을 때 바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혹은 치료를 받으신다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신 상태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 정도야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지,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방치를 하시다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들께 혹시나 저는 잠을 못 자요. 요즘 회사 가기도 너무 힘들고 공부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진짜 우울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혹시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신 건 없으신지 어떤 생각이 반복적으로 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꼭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외상 사건의 악순환이라고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 보면은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경험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죠. 뭐 학대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아니면은 뭐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때 이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생각을 하고서 꾹꾹 담아두다가 꾹꾹 담아두면서 이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어른들도 날 도와주지 못해. 이렇게 불신도 생기게 됐죠. 그래서 외로움, 배신감, 불신, 고립, 취약적인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요. 성인에 대해서 비슷한 관계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비슷한 트라우마가 반복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때 느꼈던 감정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대응 방법이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에 의존한다거나 약물에 의존한다거나 아니면 적절치 못한 관계에 집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치 못한, 건강하지 못한 대응 방법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성인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성인 트라우마가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치유가 되고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그 부분에 고착되거나 퇴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한번 끊어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건강하지 못한 대응 방법을 하지 않도록 끊어주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자면 외상 후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고요. 상담을 해줌으로써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서 이루지 못했던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공유를 하고 지지를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외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그 사유 중 하나는 나만 경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타인은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 상담을 진행하실 때 당신은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라는 메시지를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증상 부분이나 장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숙지할 수 있도록 라포를 형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수치심, 무력감,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 나만이 경험한 것이야. 혹은 이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낙인이 생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셔서 수치심을 느끼고요. 그 외상 사건을 벗어나지 못했다, 미연에 방지 못했다 라는 생각에 무력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무력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내 주변에 없어 라고 느끼기 때문에 나만 경험한 거야, 나만 이런 생각을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셔서 외로움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PTS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걸 겉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모르시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증상을 살펴보고 명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연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것이 증상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 이름을 듣는다면 PTSD, 여러분들께서는 익숙하시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단어가 익숙하시지만 이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경험한 거는 내가 이상해서 그래, 내가 성격이 모나서 그런가?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탓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탓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 내 탓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이거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현재의 외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나아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알려주신다면 이분들이 치료에 좀 더 적극적일 수 있고 치료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상 사건으로부터 회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인데요. 요소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요소가 적절하게 있는가를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형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의 외상입니다. 여러 가지 외상을 경험하시는 것보다는 하나의 외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예후가 좀 더 좋다,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친구와 가족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옆에서 도움을 주는, 지지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외상 경험을 한 대상자가 친구와 가족이라면 제3의 인물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고요. 이 친구와 가족이 항시 곁에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멀리 있어서 다른 지지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트라우마 경험자들이 지지입니다. 이왕이면 트라우마 경험자들 중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본 사람들을 곁에 형성을 해주시면요. 이분들께서 경험하시는, 느끼시는 외로움이란 감정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경험했어.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해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인데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 나는 혼자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예,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서는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가 몇 평대의 집에 살아보고 싶다. 이런 목적을 가지셔서 치료도 열심히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선택, 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께서 잘 찾아주시고 대상별로, 개개인별로, 연령대별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친구 만나고 싶어서가 목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성취감은요. 과거에 작은 어려움이라도 내가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성취감을 찾기 어려운 분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치료적인 개입을 하셨을 때 작은 성취감, 내일은 아침 8시에 일어나 보시는 게 어때요? 혹은 오늘은 3끼를 꼭 먹어보도록 해요. 혹은 저와 만나러 올 때 먼저 인사해 주시겠어요? 이런 작은 성취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인데요. 여러분을 만나는 게 적절한 치료 중에 하나이겠죠? 여러분을 만나는 시기가 외상 경험으로부터 얼마나 짧은가 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을 빨리 만나면 만날수록 치료의 예후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절한 치료를 해주시는 게 회복을 도우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지속입니다.
외상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잠만 자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식사를 안 하시거나 폭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 생활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고 자는 시간에 푹 잘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루틴하게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아예 계획표를 정해서 이 시간에 이걸 하고 이거 하고 그러면서 성취감도 같이 이루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이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대상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꼭 필요하다라고 파악되는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형성해 주시고요. 이미 갖고 있는 요소들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첫 강의 들으셨는데요. 심리 외상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으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장벽이 높은 분야가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요. 누구에게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